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70회 2부 문보영 작가님 특집. 네, 오늘 일기시대 작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음사에서 나온 문보영 작가님 에세이죠. 네. 아까 저희가 1부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음사에서 새롭게 런칭한 에세이 시리즈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민음사 TV 보시면은 이미 아시는 시리즈인데요. 매일과 영원이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시리즈 명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는 돼 있습니다. 영혼을 담은 매일의 쓰기 문학론 시리즈라고 돼 있어서 저도 이거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약간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아예 그렇다고 제 예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작가님들의 자신들이 글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근데 톤은 에세이 톤으로 담으셔서 되게 저는 이 기획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나올 책들도 지금 벌써 책 목록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8권 정도, 그러니까 2권은 이미 나왔고 앞으로 6권 정도는 이미 가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책들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우선 최근에는 강제희 시인님하고 문보영 작가님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기시대 문보영 작가님이 첫 번째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담아 있어서 둘 다 에세이인 건 에세이인데 작가의 그런 삶도 담겨져 있어서 저는 이 타이틀엔 어울린다. 그래서 이 타이틀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전혀 부담스러우실 필요가 없다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읽다 보니까 작가님의 에세이를 이제 다 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너무 재미가 있고 정말 읽는 맛이 있고. 그쵸. 네. 처음에는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가 한 2-3권 정도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은근히 많은데 장명을 굉장히 일부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말심러가 있죠. 그렇죠. 말심러 너무 좋습니다. 네. 돼지 인형이죠. 돼지 인형. 그쵸. 돼지 캐릭터 인형이고 근데 약간 이 말심러를 보면서 더 제가 문보영 작가님이 좀 친근해진 게 왜 그러냐면 저희 둘째 딸내미 이제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걔도 잠깐만. 제이? 저도 제이인데. 그러네. 저 딸 아닙니다. 저희 둘째라고 해야겠다 그냥. 제이 양 어때요? 제이 둘째. 양. 네. 둘째. 네. 둘째. 저희 둘째가 둘째 딸내미가 몇 년 전에 어떤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저희 이제 또 동생 부부가 있거든요. 동생 부부가 먼저 갔다가 철수하고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두 번째로 온 건데 그 동생네 부부 애들이 인형을 하나 놓고 갔는데 그게 이제 돼지 캐릭터 인형이었어요. 피글렛? 아니 피글렛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마심러도 사실 어떤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돼지 인형이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것처럼 네. 걔도 돼지 인형이에요. 그냥 핑크색. 근데 보통 그냥 전형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실 동물 인형이라고 하면 좀 정해지는 게 있잖아요. 토끼, 곰. 하여튼 강아지 고양이. 그 정도잖아요. 돼지 인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얘가 갑자기 이 인형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네. 딱 봤는데. 그래서 이거 나 가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네 부부한테 물어보고 가져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도 된다 그래서 다행히 했는데 얘가 이제 진짜 애착 인형이 돼가지고 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애착 인형이 돼가지고 걔 이름은 핑크입니다. 그냥 핑크? 네. 되게 직관적이래요. 네.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이제 장난식으로 그래서 둘째야 너 초등학교 들어가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핑크 이제 안고 안 잔다고 하지 않았어? 약간 이러면 그럼 부인하고 지금도 계속 몇 년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꽤 됐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했으니까 지금 초3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문보영 작가님 이거 들고 다니세요 종종. 브이로그에 보면 가방에도 넣어놓고 다니고. 네. 저희 아이도 말리지 않으면 학교에 들고 갈 기세인데 아이니까 좀 자제를 시켜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즘 성인들도 이런 인형을
애착 인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맞아요. 유퀴즈에도 나오는데 보셨어요? 그 인형 이렇게 인형 만들어 고쳐주시는 네네. 분, 네,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아이가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음. 핑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쵸. 네. 그 질문이 이건 다른 건데 예.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 저는 없었죠. 아 그래요? 그냥 네. 애착물. 없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였어요? 저는 미키마우스 베개요. 베개에 미키마우스가 그려졌는데 네네. 시장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근데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오래 제가 베가지고 보들보들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좋고 잠잘 때 당연히 저는 이게 베개를 베지 않고 베개를 껴안고 자서 이게 항상 베개 없이 자는 게 이제 익숙한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되니까 엄마가 좀 버려라. 그러다가 제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미키를 버릴 수 없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애착 인형 느낌이죠 거의.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비슷한 걸로 똑같은 미키이긴 한데 새 걸로 사오시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제가 한 5년 넘도록 베개를 아예 베질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거는 새 걸 네. 사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게 아이들이 어떤 인형을 좋아하거나 애착물이 생기면 왜 부모님의 입장에선 그거를 떼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졌어. 아, 농담이었지, 농담. 아, 그래요?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아,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 종종 그걸 봐요. 애착 그럴 인형을 필요 너무 없어요. 애착하면 네.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어서. 그럼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건데 그걸 그렇게 떼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애착 인형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문보영 작가님의 애착 인형 같은 말심러, 지금은 동생도 생겼는데 그게 나와서 더 약간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다들 한때 가졌던 애착 인형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뇌이시르 마른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발음이 안 돼요. 어떤 친구죠? 이 친구는 상상 속의 약간 그런 애죠. 프랑스 도시 이름이죠. 아, 프랑스 도시 이름이에요? 나 그건 몰랐네. 찾아보신 거예요? 네네네. 그 반데인 루이스 블로그에 올라 있는 자세히 그거 예, 안 봤구나 거기 내가. 아닌가? 어쨌든 예. 어떤 인터뷰에 이제 이게 프랑스 도시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여행을 가셨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아무튼 이상한 이름을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친구들 별명도, 저는 친구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시는 분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명의 정말 그런 감각이 있으신데 아마 저는 이거 못 읽겠네. 뇌이르스웨르 마른? 뇌이시르 마른. 뇌이시르 마른. 네, 뇌이시르 마른이라는 존재님, 사실 상상의 친구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작가님이 약간 번아웃 같은 게 한번 왔을 때 자기의 자꾸 톤으로만,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거에서 좀 지치셨을 때 제 3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혼잣말에 답변하는 존재로서 생각하신 게 뇌이시르 마른이라는 존재여서 갑자기 현관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바지를 벗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 친구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베푸는 인력거님. 네, 인력거님. 네. 인력거님, 흡연구형님, 뭐 네네. 이런 분들. 네. 너무 장명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에세이 한 4권 읽으니까 그 아는 이름이 나오면 반가워요. 네, 만나뵙고 싶고. 인력거님 나왔다. 인력거님. 네. 제이님 읽으시면서 좋았던 부분, 뭐 전부 다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작품 전체에서 좋았던 게, 소름을 혼자 느꼈던 건 일기시대. 일기시대구나. 일기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테마가 있다는 걸 마지막에 읽고 깨달았을 때 진짜 무릎을 쳤죠. 바로 이게 방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작가님이 결국에는 불면에 시달리셨고, 그리고 일기를 쓰신 걸 책으로 냈다가 마지막에서 방에서 탈출하세요. 그게 브이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자기가 어쨌든 부모님 집에서 한 방의 공간에서 머물면서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뉘이시르 마른 같은 상상의 친구와 대화하는 것들을 책으로 담아냈지만, 큰 테마는 결국엔 그 방에서 시작해서 방을 떠나는 걸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 쓰실 작품에서는 새로운 방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당연히 기대가 돼서 야, 이게 그런 전체적 흐름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놀랬고요. 저희가 다음에 다룰 그 하품의 언덕도
사실 이거 그냥 쿠키 영상 같은 내용, 약간 쿠키 영상 같은 톤으로 특정 책 약간 부록 느낌처럼 실렸다가 그 내용들이 하나의 또 통일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또 약간의 그 신비로움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전 그걸 느껴서 전 책의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책 방의 구조 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 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지금 시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니까 약간 추리소설 읽을 때 가끔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성에서 살인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성에 대충 뭐 현관, 로비, 뭐 방 1, 방 2, 부엌 뭐 이렇게 써놓고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상상하기 좋은데, 그러한 시도를 일기에다가 담아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 어디 가기도 힘든데 약간 나는 내 방 또는 나의 루틴,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작가님은 약간 추림을 같으면서도 그 루틴대로 쭉 따라가게 하는 게 전 그런 전체 구조에서 너무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결로 저도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별 일기로서 글로서 존재하는데 틀과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죠. 쉽게 네네. 말하면. 왜냐하면 뭐 당연히 단행본으로서 일기시대라는 제목이 있고 결국 이 방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작품 준최선의 롱런이나 하나도 뭐였죠?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그거 말고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네, 그 책 준최선의 롱런이랑 그 다정한 방식, 그 책은 좀 덜한데,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나 이 책 같은 경우는 구조나 주제가 좀 약간 선명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안에서 좀 약간 틀거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근데 글을 쓰시는 게 약간 거의 매일 루틴처럼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걸 막 적고 약간 그렇게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단행본에 대한 어떤 그 기획 속에 다 미리 좀 계획을 가지고 큰 틀을 잡고 쓰시는 걸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쓰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짜봐도 되겠다 이런 걸까요? 약간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긴 했어요. 우리가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전 느낌은 후자 같아요. 후자. 약간 전 진짜 하품의 언덕 읽으면서 놀랬던 게, 이게 물론 그냥 소설로서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문보영 시인님으로 먼저 알고 시집으로, 그 다음에 에세이집을 읽고 소설집을 읽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무슨 소설가가 쓴 에세이가 엄청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우선 문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장르가 다르니까. 근데 어떤 작가는 이 사람 뭐야, 에세이 더 잘 쓰네 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문보영 작가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설로서의 전환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옛날에 문보영 작가님 쓰셨던 거나 일기시대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세이 같은 것을 봤을 때 느낌은 문보영 작가님은 세계관 구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의 놀이로서 보고, 또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세계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가상의 친구들이라든지 말심러의 존재라든지, 또는 약간 괴기한 뭐 상자에서 나타나는 남자 같은 캐릭터들로 약간 무의식과의 대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친구와의 관계, 태국에서의 여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상상과 꿈을 만나면서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소설로서의 전환도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약간 계획된 약간 단행본의 계획 느낌보다는 작가님이 상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상상으로 안 끝내고 그걸 구축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세계, 또는 하나의 놀이, 또는 습성. 약간 설득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나올 문보영 작가님의 작품들이 기대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작가님이 그냥 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 역사소설을 써볼게. 그래도 저는 읽고 싶은 게 역사소설을 잘 쓰셔서라는 느낌보다는 작가님의 세계가 확장돼야 아마 역사소설 같은 거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장르에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기 자체가 진짜로,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장르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쓰지만, 저는 문보영 작가님만큼 자기 자체가 장르인 사람은 없다. 일기시대 이거 에세이라고 넣긴 넣었지만 사실 소설 같은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의 그 생각들과 생각의 유연함, 전 그거의 상징이 말심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애착인연도 가지면 안 되고, 뭐 다리 떠는 습관이든지 왼손잡이 막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한 놀이, 자유, 어린아이 됨을 좀 버리는데, 문보영 작가님의 글에는 그냥 소녀가 그냥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노련해지셔가지고 자기 지분을 약간 챙기고 내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약간 이런 멘트까지 치는 걸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맞아요. 그 인터뷰에서 최근에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간다 그런 대목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문보영 작가가 쓴 역사 소설이라. 와, 난 너무 읽고 싶다. 그러게요. 되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네, 그런 측면에서. 역사 소설을 하면 가지는 그 우리의 뻔한 어떤 약간의 전형성이 다 예상되는 전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막 함선이 오고 있는데 나 혼자 딱 있고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거리가 있는데 문보영 작가님이 만약 역사 소설을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쓰신다면 저는 확신은 꿈 얘기가 나온다. 잠, 불면, 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보영 작가님의 어떤 몇 가지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쵸. 꿈, 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마치 성시경의 잘 자요. 그 멘트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근데 왜냐면 뭐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현실하고 딱 경계선을 지어버리는 게 아니고 문보영 작가님이 그걸 교묘하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기도 하고 소설과 에세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잠의 꿈이라는 것이. 네, 저도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지금 인상 깊은 내용 중에 의뢰 세계관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너무 성찰을 빨리 하는 거야. 자기를 스캔을 빨리 하는 거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뭐 쉽게 말하면 뭐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 작가님은 이거를 이제 의뢰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을 같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자기가 옛날에 걸스카우트 한 얘기가 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챕터의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1, 2부로 나눠져 있긴 한데 파트가 우선 이 노래를 제목으로 삼아서 어린 시절에 약간의 뭐 큰 괴롭힘은 아니지만 당했던 그런 일들과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겪었던 일들을 담아내시는데 전 여기서 소름이었던 게 우선 이 노래는 정말 교회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와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또는 90년대생이 겪었던 그 어린 시절의 여러 경험들을 같이 소환해서 되게 그런데 그 소환하는 방식에서 괜히 자기의 본명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에 다가오는 무게나 어떻게 보면은 상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가명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통과하는 방식이 저는 유쾌하게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를 좀 설명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좋았고요. 특별히 그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의 노래에 대한 질문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전 그게 너무 명쾌했던 게 이런 말을 하세요, 작가님이. 이게 당연한 말이라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노래에서는 뭐 우리 모두가 사랑받게 태어났다. 이게 당연한 거라면 왜 노래로 하지? 그러니까 당연하면 다 알아서 그거 알고 그거대로 행동할 텐데 왜 이 노래를 부르지? 라면서 그 노래가 불려지는 수련에 걸스카우트에서 당하는 여러 일들을 담아냈는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시대성을 담아내죠. 그 시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저는 못했는데 그런 시대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노래, 그리고 그때 겪었던 문 작가님의 조금 당했던 그런 괴롭힘들의 얘기를 엮어내면서 그냥 저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린 시절부터 가불의 세계관에 좀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저는 이거 정말 성찰적이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그 노래를 테마로 하니까 또 노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이 챕터를 읽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저도 그 챕터를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아까 파편적으로 좀 작가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책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 일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세이에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린 시절에 나는 이랬다라고 딱 종합해내시지는 않지만 퍼즐처럼 이렇게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걸 해보면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힘든 기억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작가님에게 있어서 어쨌든 좀 막 선배들이 땀 맞고 이런 이런 기억이니까. 그래서
뺨 맞아보셨어요? 네. 되게 굴욕적이잖아요. 저도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이게 고통 진짜 열받아요. 네. 진짜 막 억울하고. 맞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뺨 맞는 그 어떤 인생에서 뺨 맞는 기억은 되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로 볼 때 이분이 이제 어렴풋이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교육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정확히 제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다른 책인가? 지금 다 읽고 오셔요. 그러니까 약간 섞여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분 책이 다 굉장히 구분이 잘 되는데도 어떤 글은 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한 면도 좀 있어가지고. 고로 다 읽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미리에서 이제 2권이 있고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대학을 정할 때, 과를 정할 때는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이 기나 하긴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면도 좀 작가님에게 좀 보이는 게 좀 신선하달까? 네. 그러니까 마냥 문학을 향해서만 치달았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누군가의 어떤 그 한 20대 초반까지의 인생처럼 이분도 똑같은 고민과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살아오셨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지금 좋게 느꼈던 포인트가 그거인 게 그 작가님의 삶을 사실 쭉 종합을 해보면 느껴지는 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썩 행복한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썩 엄청나게 불행하진 않은 그 정말 에세이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그 준채선의 롱런처럼 그냥 계속 약간 평균 이하를 갔다가 이상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그쯤에서 머물고 있는 삶이면서 괴롭힘도 당했다가 조금에서 그런 자존감에 대한 내용들도 담아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숨겨놨던 일기장의 고백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작가님의 시선에서 조금 다정하게 그래도 여겨지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진 채 여겨져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초반에 나오는 모방자라는 챕터가 있어요. 모방자? 네네. 네. 2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 챕터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읽고 또 읽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수면제가 없으면 말걸사에 걸렸을 것이다. 말걸사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여기 되게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말걸사란 내가 나에게 말을 너무 많이 걸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새벽에서의 외로움이나 자기 함몰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잠을 못 자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라면 먹은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불킥 한다라는 게 언제 다 나오냐면 누웠을 때 생각이 나는데 작가님은 이불킥까지는 아니고 새벽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늘 따라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누구 친구의 스타일을 따라한 거, 글씨체를 따라한 거, 필통을 따라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약간 한 번씩은 다 해본 행동인 거예요. 좀 더 조금 자기보다 나아 보이거나 그 같은 반이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유달리 막 주목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대방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또 들키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쭉 나오다가 저는 그렇게 끝났어도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에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되게 내적 친밀감이 강해진 인력거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독특함이 뭐냐면 분명히 서로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친구와 그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뭘 느끼고 경험을 할 때 뭔가 비슷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와 나 사이에 빈 공간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친구인 자들은 결국에는 빈 공간에서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니까 서로를 따라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서로를 존재로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 사이에서 서로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유복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인싸 그런 삶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이런 친구가 있는 원봉 작가님 부럽기도 했고 순간 나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누군가를 따라하기도 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나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조금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좀 모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아 보여서 모방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단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 작가님 뭔가 들킨 느낌? 들키기 전에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들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약간. 근데 그런 게 약간 문 작가님도 약간 비스무리한 게 느껴지면서도
결국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여러 일들 그다음에 친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친구 사이나 사실 가족 관계들도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래도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체와 막 합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더 오래 가는 걸 볼 때 저는 이 챕터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제이님보다 좀 모자라니까 저와 관계를 끊으시진 않겠네요. 갑자기. 다행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자 챕터를 이야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쭉 이제 보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다른 맥락이에요. 이게 보면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최종 취침 시각 4시, 오전 4시 37분으로 딱 끝나는 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떤 문보영 작가님의 그 2시부터 4시 사이의 실시간 의식의 흐름인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지금 40대고 20대의 이런 뭐랄까 새벽 감성, 새벽의 어떤 20대의 고독을 느껴본 지가 사실 오래된 사람이고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되돌아보면 그때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새벽에 내가 뭔가 자지 않고 뭔가 그냥 그 시간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되게 고독하고 뭔가 외롭고 힘들고 좀 이해받지 못하는 괜히 그건 이제 막 새벽 감성에서 오그라드는 감성 제가 그런 이야기만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게 다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상념과 같은 어떤 내 의식을 글로 이렇게 정리해내고 굉장히 훌륭한 결론에 이르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불면의 밤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상념들을 모아서 자신의 글쓰기로 완성시켜 그리고 이제 이분의 스타일 글쓰기 스타일도 좀 약간 일필휘지 같은 느낌이죠. 딱 필 받았을 때 쫙 써내는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취침 시간 딱 적고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 뒤에 퇴고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대단해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작가는 아니고 뭐 이분도 뭐 근데 사실 처음부터 작가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냥 문보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서 작가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글쓰기를 하시는 면을 보면 대단하다. 이게 어떤 이 사람이 엄청난 고수다 이런 단순한 제가 상찬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없이 그냥 침잠하지 않고 버티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최근에 바퀴 달린 집에서 유나님이 나오셨어요. 아 예능? 네 예능에서.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막 일정이 있든 피곤하든 그걸 좀 떠나서 자꾸 새벽에 자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밤 10시부터 자기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때 자는 게 아깝기도 하고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막 요즘에 막 자기계발서 소위 말해서 자기계발서 하면은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든 뭐 미라클 모닝이든 뭐 열심히 사는 걸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답은 맨날 그건 것 같아요. 야, 그 시간에 딴 걸 해봐. 뭐 소위 말해서 뭐 인스타그램, 뭐 SNS 그런 것만 안 해도 너가 훌륭한 사람이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죠.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뭔가 마음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SNS를 보든 뭐 친구들과 있었던 그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뭐 성찰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서인데 자꾸 약간 뭐 다큐멘터리든 실제로 매체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또 자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보영 작가님은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 그냥 그 시간에 안 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일기의 마지막에는 그 취침 시간을 적으면서 그냥 그 시간을 화해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계발서적 메시지가 좀 질렸을 때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나 이렇게까지 아무 일 안 해도 괜찮네. 실제로 브이로그를 보면 더 확연히 느껴지는 게 문보영 작가님이 무슨 밤 자정부터 막 새벽 5시까지 책을 엄청 읽고 막
글을 엄청 쓰시는 게 아니라 보면 라면 끓이다가 멍 때리다가 책 그냥 끄적이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량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쌓이고 쌓이는 걸 볼 때 너무 자기만의 방 같은, 울프가 얘기한 그런 느낌처럼 자기만의 공간이자 시간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공감하면서 읽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또 이해하게 됐냐면, 일기시대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어느 책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을 이분이 태국으로 가시는데 네. 옆에 앉으신 분이, 이분이 문보영 작가님 나중에 또 어디서 거기서 치앙마이에서 어딘가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제 서로 본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시선에서 본 문보영 작가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웃긴 거예요. 친구랑 옆도 아니고 앞뒤로 좌석을 끊어가지고 서로 거기서 뭐 과자 전달해 먹고 막 이러더니 조는 것 같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막 글을 쓰고 맞아. 또 막 약간 멍 때리다가 그냥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더래. 되게 참 신기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새벽에도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저는 물론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핸드폰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핸드폰은 그냥 충전기에 아예 놔버리고 그냥 그 시간, 원래 저는 한 새벽 1-2시에 자니까 피곤하면 일찍 자지만 그 시간에 그냥 저를 냅둬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봐도 그냥 그것만 안 보고 자꾸 뭐 끄적이고 막 뭐 배고프니까 콘프로스를 타먹고 뭔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보영 작가님의 영향을 받아 옆에 큰 노트북은 아니지만 그 큰 메모지 같은 거 옆에 두고 뭔 끄적이고 하면은 뭔가 잘 때 나 이제 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일기도 쓰는데 저는 그 일력이라고 해서 민음사 일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마다 이렇게 넘기는 거, 일력. 근데 그걸 뜯고 뒤에다가 글을 쓰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뭐 가장 뭘 했는지 또는 기억하고 싶은 걸 적고 그걸 쌓아놔요. 근데 그게 뭐 아무 행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하루를 전체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오늘 본 영화 재밌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걸 할 때 뭔가 내가 그냥 보낸 하루랑 내가 기록한 하루랑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보는 시간이 이 일기시대에서 가장 많이 남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약간 기대한 내용이, 들으면서 방금 그 이야기, 인력 이야기 들으면서 살짝 기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인력을 쓰고 그 뒤에다 쓰고 구겨서 그렇죠. 그렇죠. 먹어버리는. 저는 또 버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일기시대에 대해서? 네. 저는 뭐 감상평을 나누자면, 꼭 일기시대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제가 읽었던 4권의 에세이집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다음 저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냥 재미있고, 계속 에세이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에세이라고 또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분의 작품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고, 다음 일기 딜리버리 구독 시작하시면 저도 지금 거의 한 80-90% 넘어왔습니다. 석 달치 해서 DC를 받을지 제가 한 달치 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사양할게요. 하면 내 돈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문보영 작가님의 글이고 읽다 보면 문보영 작가님에서 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읽으면 신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 문보영 작가님의 전체 에세이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냥 가장 어린 그대로의 모습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다독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일기 시대에서도 느꼈고, 특별히 불면증을 겪으시든 또는 불면증은 아니지만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최대한 자는 시간을 뭔가 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일기 시대는 좀 더 그렇게 보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이어서 적잖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불면의 밤에 읽으시면 참 좋을 글입니다. 문보영 작가님의 글은 진짜 정말 동의가 되고, 그렇지만 저는 40대인 불면의 밤에 유튜브를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최준을 보면서 환호하는 태연을 보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자 문보영 작가님 특집 1탄 1탄이니까 탄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1편 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기시대 가지고 오늘 2부에서는 이야기 나눴고요. 지난 1부에서 문보영 작가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늘은 2부에서는 일기시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171회에서는 또 이게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이 두 권이. 맞아요.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문보영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 네. 근데 뭐 에세이 소설 구분이 큰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소설집으로서 나온 하품의 언덕 가지고 다음 171회에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